자, 그래서 세 번째 노트인데요. 첫 번째는 자바 소개를 했고, 자바 소개를 하면서도 객체 지향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체가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노트에서는 그 객체의 틀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 정의할 때 클래스를 정의해가지고 이 객체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정의하는 틀이에요. 틀이고, 이런 틀로 새로운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면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트 같은 타입을 하나 정의하는 거가 되죠. 인트도 값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사치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입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건 뭐 강아지, 뭐 오리, 문,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우리가 실제 사물들을 컴퓨터로 모델링 해가지고 객체로 정의할 수도 있고, 내가 프로그램 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을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클래스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수 위주로 프로그램했던 C에서는 기능이 좀 중심이 됐었는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기능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객체로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해야 되는 어떤 메소드들은 뭘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를 이런 순서대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 클래스들이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정의를 하게 되면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겠죠. 그럼 이런 클래스 간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클래스들 간의 관계보다는 클래스의 객체와 어떤 클래스의 객체와 또 다른 클래스의 객체 간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컴퓨터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CPU라는 클래스가 있고 CPU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CPU 객체는 이 컴퓨터 객체의 부품으로 하나의 부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포함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클래스들하고 상호작용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필요한지 알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료 구조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교과니까 아직 안 배웠을 텐데, 하여튼 자료 구조. 그래서 어떤 보통은 단순한 나이, 그러면 뭐 정수니까 인트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더 복잡한 여러 개 하나의 그냥 복합 타입 같은 것들을 유지할 때는, 여러 개의 값들을 유지할 때는 그것들을 어떤 걔네들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자료 구조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배열 말고 다른 어떤 자료 구조를 우리가 써서 그거를 나타내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태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행위를 구현할 때는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죠.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할 거냐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향후에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죠.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3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알고리즘들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들을 생각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요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 썼을 때하고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방법만 이용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짠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클래스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뭐 개발하세요. 그러면 바로 코딩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잘 보고 문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시나리오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문서들,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문서에 있는 명사들은 보통 모두 명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주된 명사들, 그 문제 정의와 핵심적인 명사들은 클래스 또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은 메소드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사용자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문서를 잘 보면 어떤 클래스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명사 동사 분석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서화된 문서에서 명사들과 동사들을 뽑아가지고 개발팀끼리 모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클래스들을 정의하는지 좋을까? 그걸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고요.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사 동사 분석을 통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실제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뭐 이게 수학적인 개념일 수 있고 어떤 은행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그 은행에서 등장하는 어떤 객체들이 있겠죠. 사용되는 것들. 그래서 뭐 은행 계좌 뭐 이런 것들. 뭐 애완동물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럼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그 게임에서는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을 기르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강아지를 모델링해야 될 수도 있고 거북이를 모델링할 수도 있고 뭐 고양이를 모델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되겠죠. 게임을 만들면 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어떤 객체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들 말고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함수적인 측면이죠.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이 기능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함수로 딸랑 만들지 않고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 스트링 토커나이저, 랜덤 이런 것들은 클래스로 만들어요. 클래스. 그래서 스캐너는 우리가 봤듯이 어떨 때 쓰는 거였어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왜 클래스로 모델링 해야 되냐? 얘는 버퍼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사용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칠지는 몰라요. 우리가 예측이 안 돼요. 사용자가 막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버퍼에 가 있습니다. 그럼 스캐너는 버퍼에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요. 또는 스캐너를 우리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그럼 현재 바로 전까지 파일 어디까지를 읽었는지를 스캐너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그 어떤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로 모델링 하게 됩니다.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거는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장 같은 게 있을 때 한 단어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분석할 때 이제 쓰는 게 스트링 토커나이저예요. 그러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어느 단어까지를 지금 분석을 했는지 뽑아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랜덤 같은 경우도 난수를 발생하는 건데 얘도 전에 어떤 난수를 발생했는지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이용해서 다음 난수를 생성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까지 생성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 기능들이 과거에 어디까지 했는지 또는 뭘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클래스로 객체로 모델링 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문자 하나 주어졌는데 그 문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알고 싶다. 그거는 전에 문자를 대문자를 분석했는지 소문자를 분석했는지는 지금 현재 문자를 분석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클래스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능은 그냥 함수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고 과거에 뭘 했는지 알아야 되면은 이제 클래스로 구현을 한다. 그 다음에 요게 아니고 이제 함수들을 필요로 하면 자바에서는 함수만 딸랑 존재를 못해요. C나 C++에서는 함수만 딱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함수로 정의하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함수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함수들을 어떤 클래스에다가 넣게 돼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이제 객체를 전혀 생성하지 않고 함수만 들어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스 클래스가 유틸리티 클래스예요. 저기에는 메소드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는데 매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그 메소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호출하려면 그때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돼요. 클래스 이름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를 이용해서 호출하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호출한다. 그리고 자바에는 좀 특수한 클래스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메인 메소드만 딸랑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시작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해야 돼. 메인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 메인 메소드를 특별히 정의할 어떤 클래스가 없어서 그냥 별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잘 정의할 수 있냐? 클래스의 크기는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더라도 함수는 단일 일을 해야 되고 너무 길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함수가 되게 길면 그것도 쪼갤 필요가 있어요. 모듈화 시켜서 쪼개서 추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크기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은 그것의 책임을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을 잘 나타내야 돼요. 뭐 강아지, 학생, 은행 계좌 그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은 뭔가 클래스 선택을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기가 어렵거나 간결하지 못하면 클래스가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큰지 작은지 또 한 가지 평가하는 방법은 내가 멤버 변수를 몇 개나 정의하고 있냐. 멤버 변수를 너무 많이 정의하고 있다. 뭐 1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한 클래스에 정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쪼갤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많으면 여러 책임을 담당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 책임, 그 책임 잘 나타내야 된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요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높은 응집성을 가져야 되고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된다. 예전에 C에서는 모듈화 할 때는 한 모듈, 즉 함수는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고 낮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얘기는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그 함수를 바꿨을 때 추가적으로 바꿔야 될 함수가 적어야 된다고 그래요.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도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겠고 그 클래스를 수정하게 되었을 때 수정해야 되는
다른 클래스들이 적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도 높은 응집성을 갖고 있고 낮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제한 개발론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설계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RP라는 게 있어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그래서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응집성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멤버 수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멤버 수가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성.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바꿔야 될 때 다른 클래스들을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이 결합성은 이제 객체지향에서 이제 클래스 관계도들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근데 얘 하나랑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무지 많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봤더니. 그럼 이거는 뭔가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5개에 의존하잖아요. 만약에 얘랑 관련되는 게 5개야. 이걸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요 3개가 뭔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서 얘네들은 여기에 의존하게 되고 얘는 요것만 알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얘가 몇 개의 클래스랑 상관이 있었어요? 5개였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몇 개랑 관련이 있어요? 3개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들을 우리 소프트에 필요한 클래스를 다 정해 놓고 나면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서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클래스가 보니까 막 10개, 뭐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을 얘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추상화가 잘못된 거예요. 얘를 바꾸면 얘를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 걸 두면 여기만 바뀌면 얘를 바꿔야 되지만 얘가 바뀐다고 해서 얘를 바꿀 필요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 되면 우리가 객체지향 개발론 같은 걸 좀 고민하실 때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된 클래스들, 작성한 프로그램을 그냥 하나의 클래스를 몽땅 넣어놓은 거예요. 저거는 객체지향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을 클래스로 모델링한 것, 상태도 안 가져 있고 함수만 딸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객체지향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클래스이지만 간혹 가다가 확장성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전략 패턴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 하나를 가지고 상태도 안 갖고 있고 함수 하나만 갖고 있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이제 실제 문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나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멤버 변수와 객체 상태는 멤버 변수로 나타낼 것이고요. 객체 행위는 이제 메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소드들, 객체 행위들은 객체 메소드는 객체 상태를 활용해야 돼요. 객체 상태를 활용 안 하면은 그 메소드가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객체 메소드는 객체 상태를 활용해야 돼요. 즉, 객체 메소드는 뭘 갖고 프로그램 하냐면은, 뭘 가지고 프로그래밍 해야 되면 반드시 객체 멤버 변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프로그램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자가 있으면 그 인자를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가 있고, 내부 지역 변수를 생성해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멤버 변수를 하나는 최소한 써야지. 멤버 변수 안 쓴다. 그러면 그거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니까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활용하지 않는다면 객체 메소드 모델은 잘못된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인자만을 이용한 메소드, 사인 함수,
is lowercase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함수만 만들면 되는 거고 상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보통 이들은 이전에 해당 메소드 호출 여부와 호출 횟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객체 메소드 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수만 딸랑 정의한다. 그러면 자바에서 객체 메소드하고 일반 함수하고 구분하는 방법 둘 다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죠. 그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데 void f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F 함수는 그 객체 메소드예요. 상태를 활용하려고 하는 메소드고요. 그러면 이 F 메소드는 얘가 A면은 A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A.F 해가지고 호출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야. 그냥 필요해서 하나 정의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우리가 스태틱을 붙여주게 돼요. 스태틱. 메인처럼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줘요. 그럼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 그냥 함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들이 일반 메소드와 함께 정의는 간혹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만약 정의했으면 요 G 함수의 경우에 그냥 클래스 이름 가지고 호출합니다. G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컴파일러가. 그래서 클래스 이름 갖고 호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인 함수. 그럼 사인 함수는 어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냐면 매스라고 하는데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인 함수를 쓰려면 매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스.사인 해가지고 사인 30도, 50도, 90도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객체 상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를 정의할 필요가 없고 객체 메소드가 아니고 객체 메소드가 아닌 것들은 이제 스태틱 수식어를 붙여주고요. 이제 이런 애들은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호출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C++를 배우신 분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C++에서는 이제 접근 제어를 한 번만 쓰고 그 밑에로는 쭉 똑같은 접근 제어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C++은 이제 이런 식으로 public 땡땡하고 쭉 쓰면 얘네들은 다 뭐라? 퍼블릭한 애들이에요. 근데 자바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마다 뭘 써줘야 돼요? 퍼블릭이면 퍼블릭을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각 멤버 변수와 메소드마다 접근 권한을 관련 수식어를 포함하여 필요한 수식어를 개별적으로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메소드, 멤버 변수보다 메소드부터 먼저 보면 객체 메소드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객체의 현재 상태를 이용해야 되고요. 만약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상태와 메소드를 한번 관련된 걸 한번 하면은 객체마다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상태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객체마다 다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예를 들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자열은 애플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고 어떤 문자열은 바나나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애플의 길이 메소드는 애플은 5를 주겠죠. 바나나는 6을 주겠죠. 그렇죠? 다르게 줘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이용하죠. 이용하는데 이제 뭐 그 상태가 애플이 갑자기 뭐 바나나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뀌진 않지만 이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태마다 그 어떤 우리가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들이 다른 거죠. 애플에다가 어떤 뭐 문자에 관련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랑 바나나에 대해서 호출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그런 거고요. 객체의 수명 동안 상태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유니트들은 체력이 처음엔 100에다가 막 게임을 진행되면서 뭐 공격받고 이러면 계속 깎이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가 처음엔 100이고 어떨 때는 30이 되겠고 몇 점 이하가 되면은 한번 공격받을 때 더 많이 깎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체력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메소드는 이렇게 객체 상태는 변할 수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소드들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주게 된다. 메소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생성자는 좀 특수한 메소드죠. 언제 써요? 얘는 객체를 생성할 때만 사용되는 메소드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소드이고요. 자바와 C++는 둘 다 생성자의 이름은 뭐의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약간은 제약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접근자 메소드하고 수정자 메소드 나눌 수 있는데 접근자 메소드는 모든 메소드는 뭐를 사용해요? 객체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사용하죠. 이 접근자 메소드는 상태만 접근하지 상태를 수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접근자 메소드들은 내가 현재 상태를 궁금해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뭐 get name 이름이 뭐니 지금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get age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접근자 메소드들은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긴 하죠. 보여야 되니까 활용하는데 변경하지는 않고 상태만 열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열람된 정보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거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자 메소드들은 항상 반환 타입이 있어요. 반환 타입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서 잔액조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잔액 값을 돌려주겠죠. 현재 얼마 잔액이 남아있다. 그리고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 상태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애들이에요. 얘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수정자 메소드가 있고 조금 더 핵심적인 수정자가 있습니다. 예, 핵심 기능의 동작 관련된 것이 있고 그래서 뭐 set name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게 있고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서 인출, 입금 이런 것들은 잔액이나 상태를 바꾸겠죠. 그렇죠? 그거는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한 수정자들이 있고 중요 수정자들이 있고 이 메소드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은 잘못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인자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클래스의 인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잔액이 현재 10,000원이다. 근데 20,000원을 인출해달라. 그럼 20,000원 인출을 못하겠죠.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보통 수정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로 우리가 쓰고요. 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인출 메소드 성공했냐 안 했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불리언 타입이나 오류 코드를 주기 위해서 int를 반환값을 쓸 수 있는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주로 예외 처리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자 메소드는 보이드, 접근자 메소드는 어떤 반환 타입을 가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이름은 어떻게 짓냐?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값을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 접근자와 단순 수정자는 주로 get set 앞에다 붙여요. get name, set name 뭐 이렇게. 그래서 하고요. 어떤 함수들을 만들 때 이제 그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비슷한 메소드인데 어떤 건 문자열만 받고 어떤 거는 더 받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차라리 얘는 하나를 더 받아야 되면 둘 다 스트링이 맨 처음 걸 나오고 하나 더 받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혼란스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관성을 좀 갖춰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자 메소드를 우리가 하나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정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의 상태는 언제 가져요? 언제 가지게 돼요? 상태는? 생성할 때 초기화된 값을 가지게 되겠고, 수정자 메소드가 없다는 것은 초기화된 상태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불변 클래스, 그런 객체들을 불변 객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트 변수를 쓸 때도 변수로 우리가 모델링하는 경우가 있고 상수로 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죠.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모델링하는데 생성해놓고 끝날 때까지 걔는 상태를 안 바꾸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는 늘 우리가 어떤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상수는 초기화만 제대로 해놓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상수값 때문에 프로그램 오류가 난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변수는 늘 바뀔 수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그것이 잘못 바뀌었을 때 이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객체들도 보면 수정자 메소드를 없이 정의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트링 클래스도 그렇지만 날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번 날짜를 설정하면 그 날짜를 바꿀 이유가 별로 없어요. 생일 정보다. 한 사람의 생일 정보를 세팅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생일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일로 초기화를 해주는데 초기화된 이후에는 굳이 데이트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날짜 정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불변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정자 메소드를 안 제공하는 거예요. 데이터 특정 값을 가지게 되면 프로그램 실행 동안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않는 경우에는 이제 불변 클래스로 만들습니다. 디버깅에 매우 유리하고요. 효율성을 또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날짜 정보는 뭐 안 바뀌니까 에러가 안 난다는 거고요. 바뀌어가지고 오류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건데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변 객체며 여러 객체가 같은 상태에 해당 객체를 유지할 경우에는 하나의 객체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수니까. 변수는 공유를 못하죠. 상수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변 객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불변 객체.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보통 접근자 메소드, 수정자 메소드를 다 정의하는데 간혹 보다 보면 얘는 수정자 메소드는 필요 없다. 그냥 객체를 초기화한 이후에는 그 초기화한 대로 그냥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디버깅 측면에서. 그러면은 불변 클래스로 모델링해서 그 객체들은 불변 객체로 쓰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문자열이 불변 클래스입니다. 문자열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나나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 바나나 문자열에서 요 A라는 문자 하나를 뭐 E로, C로 못 바꿔요. 불변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가 이런 문자열에서 요 개별 거를 바꾸고 싶으면은 그걸 해줄 수 있는 타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열은 개별적으로 못 바꾸게 해놨어요. 자바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메소드와 관련된 거고. 잠깐만. 몇 페이지만 더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좀 쉴 시간이 됐는데, 멤버 변수는 이제 객체 상태를 나타내게 사용하는데, 특정 객체가 n개가 생성이 되면 각 객체는 그 멤버들을 별도 가지고 있겠죠. 그쵸? 사람이 이름과 나이를 유지하면은
n명의 사람을 생성했으면, 객체 생성했으면 이름을 유지하는 변수랑 나이를 유지하는 변수가 몇 개 생겨요? n개씩 생기겠죠. 각 사람들마다. 그래서 생성이 됩니다. 멤버 변수는 보통 private 접근 제어를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함부로 객체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멤버 변수들의 조작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은행 계좌에서도 잔액은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인출과 입금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출과 입금에서는 인자들을 잘 보고 엉뚱하게 객체가 잘못된 상태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게 되는 거죠. 다 이것들은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메소드를 하나의 틀에 정의했고, 그렇게 하나의 틀에 정의하는 것을 캡슐화라는 전문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 캡슐화가 핵심인데, 이 캡슐화는 이런 것들을 숨기게 해준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쓰려고 하면, 프로그래머인데 다른 사람이 정의한 클래스를 쓰려고 하면은 그 클래스의 내부적으로 함수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또 멤버 변수들은 어떤 애들을 갖고 있는지를 굳이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 이름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이름이 성과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지 하나의 문자열로 유지하고 있는지는 나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죠. 알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에서 제공하는 getName, setName 갖고 쓰면 돼요. 거기서 주어진 인터페이스 통해서 쓰면은 되는 거지. 그 내부적으로 성과 이름이 나눠져 있는지 함께 관리되고 있는지는 나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메소드를 부를 때도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냥 그 함수를 부르면 사인 값을 주는 거네. 뭐 그 함수를 부르면 그 입금이 되는 거고, 그 함수를 부르면 인출이 되는 거다.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데, 이 캡슐화는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기존 C하고 구분되는 게 뭐냐면은 접근 제어를 캡슐화하면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까지 객체 지향에서는 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멤버들한테 프라이빗과 퍼블릭 등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어떤 언어에서 제공된 대부분의 기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어진 기능이거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인데,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은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다. 그냥 만약에 age가, 나이가, 학생 나이가 그 퍼블릭이다. 그럼 이렇게 직접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밖에서 이코르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놓냐면 얘를 프라이빗으로 해놓아요.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s.age 이코르 -1 안 되는 거죠. age를 바꾸려면 뭘 불러야 돼요? set age라는 걸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set age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age 값이 음수면은 안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나이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겠죠.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private, public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private 하니까 요거를 숨기려고, 데이터 값을 숨기려고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보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getName, setName 다 만들어요. setName, getName 만들 바에는 그냥 오픈시켜주면 내가 그냥 알아서 쓰면 더 편하지 않냐.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클래스를 만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걸 쓰는 사람이 엉뚱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한 사람이
요 멤버는 요렇게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강건하다. 오류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셋, 수정자 메소드들은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대부분 인자를 보고 인자가 내가 써도 되는 인자냐, 문제가 없는 인자인지를 확실히 보고 그 인자가 제대로 된 인자가 아니면은 활용 안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되게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서 검색대에 통과하듯이 프라이빗, 퍼블릭 하는 것들은 인자를 우리가 검색대를 둬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검색대를 통해서 요 인자는 음수네? 그럼 얘는 못 들어와. 얘는 안 돼. 안 써. 얘는 적절한 나이 값이네? 들어와. 이런 걸 하는 것이 프라이빗,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은행계좌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숙제했던 것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